금년에 한 1,100조 날라간 거예요. 거네요. 금리도 앞으로 더 올라갈걸요? 2023년도는 좋은 소식은 없는 건가요? 수출은 내년도에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보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한 부동산의 양재용 소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 모셨습니다. 대통령 경제교사인 신세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은 또 올해 22년도와 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내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로만 보면 네, 대체로 한 1.8%를 전망을 해요. 네네네. 금년이 지금 한 2.67 정도 나오는 걸로. 굉장히 떨어지네요. 그러면 뭐 1.8인데 정부에서는 뭐 1%대면 침체는 아니다. 정부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역대 1%대를 찍은 적은 없었지 않나요? 1970년 이후 50년 동안 이번이 랭킹 5위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빴던 게 네. IMF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예. 그다음에 석유 파동이 있었던 80년도에 네네. 마이너스 1.8. 네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있었을 때 마이너스 0.7. 네. 그리고 금융위기 있었을 때 0.8.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년에 1.8인데 글로벌 변수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적은 없었던 근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1.8% 성장 그 숫자로만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금년 중에 주가 폭락한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이 금년에만 한 600조, 500조 빠졌죠. 그다음에 금년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시가총액이 지금 빠진 게 한 400조? 예. 거기다가 금리 부담 늘었죠. 그 다음에 인플레로 우리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었죠. 이걸 제가 다 더해보니까 금년에 한 1,100조? 예, 1,100조 정도 이상이 날라간 거네요. 근데 이 규모는 1,100조. 와. 우리 GDP의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50년 동안에 똑같은 거, 주가 얼마나 폭락했냐, 네. 그 다음에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냐, 네. 이자 부담이 얼마만큼 커졌냐, 그다음에 인플레 때문에 소득이 얼마만큼 깎였냐, 이 네 항목을 다 더해서 네. GDP로 나눠 보면 네. 금년이 역대 최악이에요. 겉으로 보면 성장률이 2%뭐 1%라서 다른 위기보다는 별로 안 나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속은 퍼렇게 멍들어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내년도 성장률이 1.5니 1.8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주식을 갖고 또 집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인 부담, 심리적인 상실감은 역대 최대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는 성장률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위축감이 굉장히 클 거다.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죠.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도 지금 거의 뭐 못 살겠다 꾀꼬리가 아니라 거기다 금특세까지 또 걷는다고 하니까 좀 시장에서 불만도 많고 또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 재산세까지 이중과세 한다고 하니까 또 불만이 많고. 근데 이제 종부세는 이제 한 곱이 지나간 것 같아요. 금년에도 나온 걸 보니까 작년보다는 부담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물론 안 내다가 내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내던 사람들은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야 간의 종부세 문제는 일단 다주택자 중과 문제는 조만간 없애자는데 거의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부세를 내는 시점의 금액도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고 뭐 이런 그런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는 저는 한물 갔다.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 부담 확 줄 거다. 이제 그거는 좋은데 지금 집값이 계속 더 떨어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정부가 지금 그 몇몇 개 그 규제 완화를 했어요. 조정지구도 풀고 물론 서울은 남아 있지만. 근데 조정지역을 서울 빼고 다 풀었는데도 집값은 계속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도 집값이고 금리도 앞으로 더 올라갈 걸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한은에서 이번에 점도표 같은 걸 발표하는데 3.25에 한 3명, 3.5에 또 한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3.5 이상은 올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3.5인데 네. 3.5 이야기는 옛날부터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3.5는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고 네. 시중에 우리 국민들이 돈을 빌릴 때 내는 대출금리는 네, 네. 신용도나 담보 능력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네. 계속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도 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주담대 같은 경우에 대출금리가 한 5%, 6%, 7%지만 네. 없는 사람들,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9%, 10% 넘어간다고 봐야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10%면 그렇죠. 1억 빌리면 1,000만 원을 할 수 있지. 예, 문제는 네. 전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고정금리로 빌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변동금리. 얘가 변동금리가 거의 80%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더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커진다는 거죠. 이 집값 하방 압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언론에서도 계속 이게 떨어지고 위험하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좀 너무 조장하는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동안. 그 좀 떨어져야 된다. 좋아요. 네. 좋은데 어디까지 떨어져야 적정하다고 보냐는 거죠.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40%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네. 제가 해봤더니 네, 네. 2019년도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네. 2019년도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대충 한 30% 정도 돼요. 네. 더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30% 이상 떨어져야 된다.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거죠. 더 떨어지면 어디까지 갈 거냐. 만약에 이게 19년 수준, 2019년이 왜 2019년이 중요하냐 하면 네네. 그때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9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말은 주택 가격을 잡는다고 30번 가까이 대책을 냈지만 그렇죠. 그게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대책으로 갔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수준이 뭐 내려올 만큼 적정하게 내려오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아직도 좀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과감하게 이 뭡니까 부양정책. 네, 부양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너무 그리고 뜸을 들이고 있다. 저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기도 떨어지지만 거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래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럼 뭐 팔 사람이 없냐? 살 사람이 없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네. 지금 금리에서도 살 사람은 있다. 그렇죠. 있는데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팔 사람이 없고 그런 이유는 앞으로 이놈의 주택 관련 규제가 얼마만큼 풀릴지 주택 관련 세금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 못 파는 중간? 사람들이 네,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도세 문제나 종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취득세도 앞으로 있잖아요. 예. 취득세도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부는 과감하게 낮추고 싶은데 대부분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야당이 법은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걸 자기들이 네, 되는 일이 없단 실수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버렸죠. 예. 대부분의 이제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지켜보자. 저는 그래서 거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이 주택과 관련된 세제나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릴 거면 예. 없앨 거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조정지구 해제를 예. 서울과 그 하남 어디지 하남하고 광명 과천, 예. 과천인가 네. 하남인가 네. 성남하고 네. 하남 네. 그 두 군데 그를 포함한 그 규제집을 다 해제를 해라. 네. 다 해제를 해도 절대로 투기 안 일어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도 정부는
불안해하는 예, 그걸 빼고 나머지 부여. 근데 그 지금 나머지 그 해지한 지역도 지금 계속 더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더 떨어지면 또 대책이 늦게 나오는 거라 효과가 예.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여야가 이 부분은 빨리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라에는 국고가 텅텅 비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도 완화시켜주고 뭐 8% 10% 내는 것도 해주고 양도세 중과도 폐폐해주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했었던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가 양도세 일시적 면제. 뭐 서울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되는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 뭔가 좀 특단의 조치들을 좀 취해서 거래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래 전력이 아니라 빙하기지 않습니까? 180만 채가 넘는 아파트가 있는데 600개만 거래가 됐다는 게 거래가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거죠. 그럼 이제 말 그대로 경기가 서버리는 거고 부동산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라. 그래요.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예. 우리는 뭐 경제학자인 저도 네. 부동산업이라는 게 난 정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네. 이거 뭐 하찮은 산업이라고 봤거든요. 제가 하찮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 이거 뭐 부동산업이 뭐 그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가 봤는데요. 예. 서비스업 중에서 네네. 제일 비중이 큰 게 부동산업이에요. GDP의 네. 6.7%예요. 많이 차지하네. 금융이 5%거든요. 더 많이 차지하네요. 금융보다도 이 부동산업이 훨씬 큰 거를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의 제일 덩어리가 큰 게 부동산이다. 예. 운수업이 얼마냐? 네. 3%예요. 그렇죠. 도소매가요. 도소매업 얼마나 그 도소매업이 커요, 그죠? 많지 그 다 합해야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부동산업은 6.7%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비중이 그 부동산업이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미국은 금융 중심의 경제 대국이고 중국은 부동산 중심의 경제 대국이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지금 저 경제 대국이 위기를 맞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활성화 대책이 부채랑 같이 심각함을 지금 안고 있으면서 부도 위기에 떨어지면서 뭐 헝다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지금 연쇄 부도 상황인데 이제 감추고 있는 거다. 근데 미국이 저렇게 튼튼한 것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그 다음이라고 그러죠. 앞뒤가 순서가. 가 보니까 확실히 금융이 강건한 나라가 경제 대국이고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도 견뎌내는구나. 근데 한국은 지금 뭐 금융도 강국도 아니고 부동산 강국도 아니고 이거 외세에 너무나 휘달리고 뭐 모든 게 지금 우리 뭐 자립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상황처럼 보이니까 좀 2023년. 그러니까 뭐 그게 금융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튼튼하려면은 네. 빚에 의존하는 게 낮아야 돼요. 부채 나라 부채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탄탄한 게 우리가 LTV라는 거를 네네네. 건물 시가의 50%까지만 융자를 해주잖아요. 네네. 그 지돈이 50%는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기만 해도 부도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LTV율이 보통 95%, 유럽은 뭐 거의 뭐 100% 정도. 100%. 자기 돈 5%, 10%만 있으면 예. 건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품이 많이 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그럼 그걸 누가 받쳐주냐? 개인은 돈을 조금만 있어도 부동산을 사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으면요 벌써 절단이 여러 번 났어요. 근데 미국은 90%, 네. 95% LTV율을 해줘도 네. 튼튼한 이유가 금융기관 자체가 탄탄해요. 걔네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네. 우리는 은행에서 절대 은행도 돈이 없고 네. 개인도 돈이 없으니까 네. 서로 불안하니까 우리 LTV를 낮춰서 네가 확실하게 절반 이상의 돈을 가져와야 안 무너지니까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LTV율이 50% 정도로 이렇게 잘 유지가 됐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네. 가끔 정부가 박근혜 정부도 그랬거든요. 네. 최경환 때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 해갖고 맞습니다. LTV를 70% 80%로 80% 까지, 올렸거든요. 올려줬죠. 지금도 일부 제한적이긴 하나 네. 특수 계층에 대해서 LTV를 80%까지 해주잖아요. 네. 그건 사기 굉장히 위험한 건데 네. 특히 이번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청년 계층은 네. 80% 해갖고 집은 샀지만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그렇죠.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면 LTV율은 어느 정도 50-60%로 적정하게 유지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네. 그래야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게 안 무너지고 있는 거다. 아,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자꾸 이제 그 인위적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네. LTV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는 네. 건전하지 못하다. 그냥 우리 국민들 내리 속에 네. LTV율은 50. 그런데 학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60. 이렇게 좀 이렇게 딱 해주면 되는데 경기가 좋다고 막팍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그걸 또 팍 낮추니까 죽겠다 했다가 또 높였다고 이게 도대체 부동산 전문가들도 LTV율이 얼마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하도 자꾸 변동이. 고무줄 같죠. 예, 고무줄 같고. 난 그거 굉장히 안 예, 좋은 거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LTV 확 풀어주고, 풀어주고. 또 너무 좋게 올라가면 또 낮춰주고. 50% 예, 문재인 때문에 또 도대체 예. 난 법이 너무 중심을 못 잡는다. 콩나물이죠. 야, 이거 고무줄이죠. 콩나물이 아니라. 갑자기 콩나물. 아, 요번에 재건축 완화 정책 보니까 매번 그 대통령 때마다 그 정권 때마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그 재건축 완화 기준을 강화시키고 이 부동산 집값이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막 하방되면 기준을 또 완화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근데 그 타이밍이 항상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때 놔야 되는데 지금처럼 매번 시장을 보고 있다가 뒤늦게 그걸 내니까 별 먹히지도 않고 항상 뒤에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완화 정책이라든가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이게 좀 실수요자들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빨리 내줘야 되는데 뭐 취득세 완화 말만 나오지 뭐 아무것도 없고 양도세도 말도 없고 종부세 뭐 할 것처럼 그러더니 야당 반대로 쑥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러니까 정부는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냥 별로 이렇게 좀 미적거리는 듯한 모습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야당 네. 이제 전에 집권당도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취득세나 양도세나 또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문제가 많다는 거를 네. 동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봐요. 네. 왜? 네. 일단 국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선거 때 선거 공약이 그러니까 다 찬성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다들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게 다 함몰이 된 거예요. 예? 네. 그 지금 뭐 이태원 사건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동결이잖아요. 멈춰선 것 같습니다. 왠지. 이거는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당한 희생자의 유가족도 희생자지만 네. 그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함으로 해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요. 계속해서 내는 국민들도 네.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는 싸워라 계속. 나 네. 그거 갖고 말하진 않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와닿는 와닿는 이런 부분은 좀 사인해서 그렇죠. 해야죠. 예, 통과해줘라. 그래야 예. 그 지구들도 나중에 재선이 되든동 할 것 아니에요? 얼마 안 난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예. 내년만 예. 지나면 네. 내년에 아마 지금 야당은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 지난 그 총선에서는 압승을 했는데 네. 표 많이 잃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도와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거공약 해놓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 종부세 통계에서도 나왔잖아요. 120만 명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1%대에서 8%. 집을 가진 사람이 예. 10명 중에 그렇죠. 100명 중에 참 8명. 120만 명인데 그 대부분이 서울 지역이에요. 80%. 다 서울 지역이에요. 그렇죠. 다 서울 지역이죠. 그게 사람들이 그 120만 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부인 있으면 240만이죠. 아, 그다음에 예. 그 아들, 손자까지 있으면은요. 그 거의 한 500만 표거든요.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직장도 없고 연세가 80이신데 갑자기 뭐 강남의 세금 아파트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한 시가가 한 15억 나간다고 갑자기 종부세를 냈는데 몇백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막 열받아 가지고 말이지 신문에 났어요. 그거 세무서 찾아갖고 나 이거 못 내겠다고 막 따지는 그런 스토리를 본 아들이나 손자들은 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선거도 서울시장 선거도 모두 다 부동산 때문에 갈렸는데 그렇죠.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도 또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이 스마트한 정당이라고 하면 네. 이 문제는 빨리 해결책을 잡고 해결해 줘야 된다. 보여줘야 그래야 되죠.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의 그 편익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요. 네.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정치적인 이슈로 함몰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져.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 정치를 떠나서 정치와 부동산이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정치를 떠나서 사실은 시장의 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라.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불확실성 제거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이든 정치든 어디든 폭락한다, 폭막한다. 정말 사람들이 다 하는 줄 알고 시장 꽁꽁 얼어붙고 매수사도 희망이 없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집값이 더 떨어질 건데 왜 사겠습니까? 집이 필요한데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켜주고 진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시킬 수 있고 뭐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타이밍이 자꾸 늦어지지 않나. 연말이나 늦어도 좀 1월 달에는 좀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다들 못 살겠다 깨꼬리고 사실 내년에 지금 해외 변수도 지금 안 좋은 것만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 뭐 온통 우리 수입되는 것도 물가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 뭐 지표는 지금 좋아지는 척 뭐 살짝 꺾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 오른다고 금리 계속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수출이 지금 수출이요? 수출이요. 2달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아. 8개월 연속 적자인데 아니 그 환율이 오르면 원래 수출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시간이 걸린다겠잖아요. 시간이 이게 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네. 우리 오른 것보다도 일본이 더 일본이? 많이 올랐거든요. 일본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요? 왜냐면 엄청 유리해요. 모든 제품이 다 싸잖아요. 엄청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네. 앞으로 한 1년 내에 마트에 가면 일본 웬만한 제품이? 생활 자판은 전부 일본 거다. 이거 다이소 장사 잘 되겠는데요? 다이소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사탕서부터 일본 과자. 신발서부터 신발, 모든 공산품. 네이서부터 네. 그죠? 모든 게 지금 일본 상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네. 적자도 적자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중소업체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다 죽어본다니까요.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국내 문구류는 그나마 그래도 모나미 문화가 주도했거든요. 맞습니다. 한 20년 사이에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웬만한 볼펜 사람 들고 있는 펜 잡아보면요. 네. 절반이 일제입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일제. 다 일제예요. 지금 다 일제예요. 이것도 일제. 메이드 인 재팬. 나 이거 괜히 잘 써져가지고 몰랐는데 모남인 줄 알았는데. 네, 다 일제입니다. 일제 아니면 중국제인데 중국제는 품질이 나빠서 못 쓰고 그래서 지금 문구류는 거의 일제가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우리 직원이 이거 잘 나온다고 쓰라고 저한테 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데 저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나 모남인 줄 알았더니 조금 있으면은 이제는 뭐 라면도 심심찮게 일본 라면 들어올 거고요. 지금 일본 여행도 엄청 간대지 않습니까? 그럼요. 미국에서도 엄청 온대요. 그럼요. 왜냐면 환율 차이가 엄청 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일본만 지금 저 기회. 근데 그게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 뭐 볼펜이나 뭐 네일이나 이런 소비 제품 무너지는 것도 우리 중소기업한테 큰 타격이지만 그렇죠. 자동차 부품, 전기 제품 부품, 그죠? 심지어 자동차까지. 핵심 부품이나 이런 게다 자동차까지 위험하죠. 완성차까지 일본 차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불안한데. 전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일본행화의 지금 140엔이거든요. 네. 연초에 110엔이었어요. 그렇죠. 걔 엔화가 우리 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걔네들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네. 저는 그걸 우려해요. 내년에.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역습이 오게 공습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전에는 국민들이 일본 제품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일제를 좀 약간 그런 거 자제를 있었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특히 20대, 30대들은 유니클로 장사 잘 되는 거 보십시오. 거의 일본 안 팔아준다 해도 장사 저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난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본 제품이 일단 굉장히 저렴해지잖아요. 상품 퀄리티도 좋고 질도 그게 좋고. 문제죠. 그러면 진짜 이거 뭐 가미가제 특공대가 아니고 네. 일본 제품이 국내 시장을 완전 히 특공대로 들어올 거다.
저는 그것도 우려되지만 제 주변에서 가끔 일본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뭐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본의 그 고정금리도 워낙 싸고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자칫 우리나라의 저 외화가 일본으로 또 갈 수 있겠구나. 마치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주식 투자 많이 하듯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본에 눈을 돌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좀 그런 우려도 그렇죠. 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많이 미국하고 중국에서 일본 부동산에 네.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그러면 우리 2023년도는 좋은 소식은 없는 건가요? 수출이 그래도 좀 어떻게 아니요, 수출은 조금 내년도에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를 주도할 산업이 뭘까? 네. 나도 이렇게 좀 들여다봤는데 네네.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딱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일본 관광객 모집해가지고 네, 일본이나 엄청, 오키나와 나가는 거 엄청 나가갈 거거든요. 네. 하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일본 부동산 중에서 네.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네. 부동산 아, 그 혼자 사기 또 뭐 하잖아요. 그렇죠? 한 10명, 20명이 그렇죠?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네. 해 가지고 일본에 작은 뭐 상가를 하나 산다든지 아. 이런 거. 네. 리츠 투자 잘 되겠네요. 그렇죠. 간접 투자 같은 거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그런 네. 대기업을 통한 리츠 그렇죠. 투자 같은 것들. 그런 거. 그다음에 일본 주식도 괜찮다. 아,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 네. 일본 수출이 잘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일본 수출 기업의 주가가 오를 거다. 아, 그런 면에서 이제 네. 그래서 상품은 일본께 들어오고 네. 투자는 우리가 일본으로 가고. 아니 우리나라한테 별로 좋은 게 없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좋지만 우리 외화가 나가는 건데 그냥 자본을 우리가 가지는 거고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좋은 점은 있긴데 네. 아, 우리나라 자체 부동산이 문제네요. 자체 옛날에 경기가. 거꾸로 엔화가 강세일 때 네네. 정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아, 엔화가 지금 약세잖아요. 네네.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일본 물건 안 팔려요.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돈이 너무 힘이 세니까 네.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을 사고 그러거든요. 관광도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한국도 싸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불안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십시오. 네. 마지막 저 마무리 멘트로 교수님께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사실은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실수요자들한테는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하니 제가 볼 때는 좀 본인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지역이라든가 어느 그쪽 지역이 가격이 일정 계속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저점이라는 걸 서로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못 들어가는 거지. 경기가 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안 좋고 내후년도 안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의해서 뭐 부동산도 그럼 뭐 50% 70% 계속 떨어질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그 이제 그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하향으로 가겠죠. 네. 좀 더 떨어지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덜 떨어지는 게 있고 많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들어가기 참 좋은 오히려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항상 경제가 위기가 오면 그 위기 때 상투를 잡은 사람은 상투 잡지만 네. 지금서부터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네. 굉장히 절호의 찬스인 거죠. 길 건너에 있는 저거 대우 빌딩도 그렇죠. 저 위기 왔을 때 헐값에 넘어갔던 거거든요. 힐튼 호텔도 저 헐값에 넘어갔어요. 이 좋은 2천억에 사가지고 지금 1조 나가 넘게 팔렸다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많이 떨어질 때 대박이 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 선구안이라 그러죠. 공을 볼 줄 아는 물건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경기가 나빠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자금력이 있어야 돼. 아니 선구안도 없고 볼 줄 아는 눈도 없고 돈도 없고 빚도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생각을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네. 시장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네. 거기에도 등급이 있어. 맞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네.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수들이라는 게 디테일한 면에서는 시장의 전문가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 네. 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 네. 네. 반면에 무슨 장점이 있냐? 우리는 뭐 좋다고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나쁘다고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우린 중립적으로 상황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그리고 지금 연끌들 대부분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러 들어갔을 때 누군가 조언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조언한 사람들이 엉터리였다는 거거든. 아, 그때. 우리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그동안 폭등한 이유가 뭐냐? 많은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이 적어서 그랬대. 네.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네. 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네. 0%. 그런 거다. 따라서 부동산 값을 잡으려면 기준금리만 올라가지면 잡힌다. 제 이야기를 제가 3년 전서부터 계속 하고 네. 이거를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대통령한테도 내가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네. 봐라. 이렇게 올리면 네. 부동산 가격 분명히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3% 넘어가면요. 네.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비로 5% 이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역사가. 네.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도 내 기억이 나요. 지금 공급을 안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천년만년 오른다.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간 사람들이 네. 작년, 특히 작년쯤에 들어간 사람들은, 작년 초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낮을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맞습니다. 낭패도 그런 낭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실 때도 그 우리 유튜브에도 이게 질이 있다. 네. 그래서 네. 예, 다 유튜브 한다고 또 조회수가 뭐 몇십만 몇백만이라고 그게 진짜는 진실, 아니다. 예. 조회수가 진실은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수님들의 말씀이 네. 다소 디테일한 면에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사심없이 하는 이야기니까 귀를 들여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장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예,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끝도 없는 위기이고 그것이 끝도 없는 절망처럼 느끼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이다. 특히나 선관을 가지자. 예, 자금력이 있어도 선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진심을 가진 전문가를 만나라. 예, 조회수가 진실이 아니다는 거.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선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죠. 아무나 다 이승엽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다 우리 뭐 이대호 말로는 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칠 수 없다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코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코치, 그런 옆에 어드바이스를 주는 우리 교수님 그리고 그 옆에 저도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우 투자하시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